안녕하십니까, 레필입니다. 11월 22일 두산 에너빌리티 보도록 하겠습니다. 증시 먼저 보겠습니다. 코스피 0.83% 상승했고요. 코스닥은 0.54% 하락했습니다. 오늘 코스피는 2500선을 회복을 하면서 진행이 되었고요. 코스닥은 마지막에 좀 하락을 하면서 약하게 눌리면서 진행이 되었습니다. 외국인 투자자가 오랜만에 코스피에서 매수를 했는데요. 한 1100억 정도 매수를 했습니다. 기관 투자자는 3200억을 매수해서 양매수 진행되었지만 사실 외국인 투자자가 그동안 아주 많은 물량을 뱉어왔기 때문에 오늘 정도의 매수세로 추세가 전환되었다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일단 우리나라가 다음 주에는 MSCI 리밸런싱 패시브 자금이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다음 주 화요일에 그게 편성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화요일까지에 대한 지표를 좀 봐야 될 것 같고 그 이후에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움직임이 어떻게 이제 진행이 되는지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는 11월 22일이고 12월 28일까지 시장이 열릴 거죠. 그래서 폐장일하고 이제 연말하고 하면 금방 끝나는 거기 때문에 며칠 안 남았습니다. 올해가. 그래서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움직임들을 좀 주시를 해야 될 것 같고요. 2025년이 시작된다라고 하더라도 사실 우리나라 증시에는 좋은 환경이 되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리스크를 우리가 좀 터지기 전에 좀 파악을 해서 대응을 해야 될 필요도 있을 것 같고 전체적인 시장 분위기를 읽어가는 것이 최근에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제가 계속 리딩을 해보겠습니다. 코스닥은 외국인 투자자 900억, 기관 투자자 600억을 매수를 해서 양매수 진행되었지만 지수는 내리면서 진행이 되었고요. 확실히 코스피보다 코스닥에 대한 기술적인 종목들이 많이 모여 있고 최근에 그러한 시장 상황들이 기술주에는 좋은 환경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코스피 오랜만에 2500선 도달했습니다. 2300선까지 진입을 했다가 다행히 반등을 했고요. 일본의 그런 이 엔키리 트레이드 청산 리스크로 급락했던 지점을 뚫고 내려가는 듯 했지만 다행히 조금 더 떨어지긴 했어도 다시 좀 메워주는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추세가 전환되었다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61선의 저항을 맞고 계속 지수가 떨어지는 모양새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좀 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코스피가 61선까지는 시간이 필요해 보이고 이번에 이제 급락했던 부분에 대해서 일부 메워주었다, 한 절반 정도 메워주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적인 반등일 수 있기 때문에 일단 다음 주 시장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투자 수급은 외국인 투자자가 오랜만에 매수했지만 부족하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기관 투자자는 금융투자 1,700억 매수했고 나머지 투자자들도 좀 골고루 매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3,000억 정도 매수가 되었고요. 확실히 최근에는 기관 투자자가 지수를 좀 방어해주고 있습니다. 최근에 코스피가 좀 반등한 데에 대해서는 이 연기금 투자자가 주로 매수를 많이 진행해 주었고 지금 한 4일 정도, 5일 정도 해가지고 한 1조 가까이를 매수를 하였습니다. 지수 방어 차원에서 연기금 투자자가 투입이 되었는데 이게 외국인 투자자가 나감으로써 시작되었던 하락세였기 때문에 그 하락을 유도했던 주체가 좀 들어와야 될 텐데요. 아직까지는 그런 모습이 나오진 않고 있습니다. 코스닥은 677포인트고요. 반등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연기금 투자자의 지수 방어로 좀 이렇게 반등을 하고 있지만 코스닥은 올라가지 못하고 계속 L자로 그림을 그리고 있고 여기서 추가적인 하락이 충분히 나올 수도 있는 좀 위험한 자리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677포인트로 진행이 되었고요. 추후의 흐름을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투자자는 외국인 투자자, 기관 투자자가 매수했지만 떨어졌고요. 기관 투자자도 금융 투자 위주로의 매수세가 집중되었고 사실 크게 이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코스닥 지금 0.5% 정도 떨어진 상황에서 다음 주에도 시장이 이제 계속 좋지 않을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해외 증시고요. 해외는 다우 나스닥은 다우는 좀 1% 가까이 반등했고 나스닥도 크게 떨어지지 않고 보합 수준으로 진행되었습니다. 니케이는 0.7% 정도 올라가서 우리나라와 유사했지만
상해 종합이 마지막에 좀 급락하면서 진행되었고요. 상해 종합은 최근에 그런 이제 이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으로 이렇게 좀 증시가 크게 올라갔다가 최근에 이 빅테크에 대한 실적 부진으로 또 이렇게 떨어지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상해 종합은 별도의 움직임인 것 같고요. 우리나라는 지금 니케이와 다우 나스닥에 좀 초점을 두고 있는데 특히 최근에는 니케이의 움직임과 비슷하다. 다우 나스닥은 강달러 현상으로 인해서 계속 혼자 좀 강세를 보이고 있다는 것이 느껴집니다. 환율을 보시면 5.5원 올라서 1,405원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또 한 번 환율이 반등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환율을 방어하고 있는 시점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이전에는 환율을 우리나라가 개입 없이 크게 방어하지 않았는데요. 지금 너무 빠르게 급하게 올라가니까 환율을 방어하기 시작했다라고 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환율이 이렇게 급등을 한다. 틈만 나면 계속 이제 1,400원을 돌파해서 올라가기 시작한다. 1,400원 뚫는 게 지금 크게 어렵지 않다라는 것이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월봉 입장에서도 상방 수렴 구간을 이제 뚫고 올라가는 그런 그림이 만들어지고 있고요. 금융위기, 그죠? 골드가 아니죠. 리만 브라더스가 파산했던 그 금융위기 때 우리나라의 환율이 급등했던 것과 유사하게 지금 가격대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뭐 그때는 단기간에 엄청나게 빠르게 올라가서 충격이 더 컸지만 지금 서서히 올라가서 굉장히 오랫동안 이 고금리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때는 이제 한 6개월, 8개월 안에 바짝 찍고 이제 떨어졌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 환율이 안정화되지 않고 있다. 계속 올라가고 있다. 상향 평준화된다는 것이 상당히 무서운 구간이고요. 우리나라가 이 환율을 방어하기 위해서 계속 달러를 내다 팔 텐데 외환 보유 고액이 계속 줄어들 겁니다. 그게 이제 체력적으로 얼마나 여유가 있을지 봐야 될 것 같고 이게 뭐 한 달, 두 달 정도는 우리가 버틸 수는 있겠지만 지금 이렇게 계속 지속이 된다고 하면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 이어지겠죠. 그리고 이제 지수 선물을 보겠습니다. 선물 지표는 지금 지금 미국 증시는 좀 떨어지고 있고요. 크게 많이 떨어지지 않고 있고 유럽 증시도 전체적으로는 좀 하락 중입니다. 뭐 비슷하게 약하게 조정받고 있고요. 크게 뭐 지금은 움직임은 없습니다. 원자재 가격은 70달러 돌파했고 회복을 했죠. 그리고 천연가스도 3.37달러로 점점 고점을 높여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겨울이기도 하고 최근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의 격화로 인해서 계속 이런 가스 가격과 에너지 가격이 급등을 하고 있다. 이러한 부분들이 부담이 되고 있다. 10년물 채권 금리는 4.39%입니다. 4.4% 근처에서 오르락 내리락을 하고 있는데요. 환율은 올라갔는데 아직 국채 금리는 크게 올라가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이제 계속 고점을 오랫동안 유지한다는 점에서 상당히 우리나라 증시에는 부담스러운 상황이고요. 5년의 그래프를 그렸을 때 이렇게 4%대를 높게 유지했던 적이 거의 없었습니다. 상당히 지금 특이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2008년, 7년 이후에 쭉 떨어져가지고 미국의 시장 금리가 계속 내려가는 분위기였는데요. 지금 이게 최근에 들어서 올라갔다. 그게 이 1970년대 이후로 이 미국의 국채 금리가 이렇게 시장 금리가 아주 오랫동안 올라가서 높게 유지했던 적이 없었습니다. 그동안의 추세는 계속 내려가는 추세였는데 지금은 다른 움직임이 나오고 있다. 그게 코로나 이후부터 뭔가 시장이 꼬이기 시작했고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영향과 그 다음에 이러한 특이한 정세 상황들이 더더욱 이 투기성의 움직임들을 부추기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분석하는 이 데이터 자체가 허상일 수도 있습니다. 결국에는 부채가 너무 많고 시장에 풀린 돈이 너무 많고 투기성 자금들이 이 시장의 흐름을 왜곡하고 있고 그러한 시점이 지금 굉장히 위험한 시기다. 그게 지금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계속 눈여겨서 봐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시장에 대한 위기는 계속 공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투자를 함에 있어서는 결국에는 우리는 우리나라 기업의 한 부분을 투자하고 있기도 하지만 코스피에 투자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코스피나 코스닥. 그걸 떠나서 전 세계에서 코스피의 이 펀더멘탈 중요성이 얼마나 되냐. 그게 지금 환율이라든지 저런 채권에 대한 흐름이 좀 좌지우지를 하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굉장히 불리해 보인다. 그래서 시간이 지날수록 이러한 상황이 이어질수록 코스피는 좋은 상황이 나오기는 어려워 보인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테마별로 강세를 보이는 종목들에 집중은 할 수 있지만 전체적인 코스피에 대한 상승을 기대하기는 사실 어려운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고 그렇다고 미국에 대한 강달러로 인해서 계속 그쪽으로 자금이 몰려가긴 합니다만 결국 그쪽도 지금 여유로운 상황이 아닙니다. 몰려가긴 했지만 지금은 위험 자산으로 돈이 몰렸을 뿐이지 실제 시장을 살리기 위한 돈이라기보다는 투기성 자금들이 많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시장에 대한 돈이 많이 풀려지긴 했지만 오히려 물가를 자극하고 있고 실제로 뭔가 건강하게 돈이 흘러가지 않고 있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미국 입장에서도 부채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 부채를 막기 위한 이 이자를 계속 막아야 되는 상황이고 그러한 것들이 내년에는 한번 큰 위기가 찾아올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계속 체크하면서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 이 정도로 하고 종목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산에너빌리티 보겠습니다. 1200원 상승해서 5.74% 상승했습니다. 22,000원을 다시 돌파하면서 진행이 되었고요. 오늘은 장 초반부터 아주 강하게 급등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자, 어제와 엊그제 이제 두산에너빌리티가 상승분을 좀 반납하면서 하락하는 모습이 나왔었죠. 근데 이제 두산에너빌리티의 결국 지금 현재 이 테마가 상당히 관심을 받고 있다라고 말씀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목하는 것이 MSCI 리밸런싱을 주목하고 있는데요. 그게 다음 주 월요일에 패시브 자금을 마지막으로 이제 진행하고 화요일에 이제 반영이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월요일 동시 호가까지 그런 물량들이 아주 기계적으로 움직일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오늘 그러한 움직임의 일환이 나왔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일별 이 움직임을 보시면 어제와 엊그제 내렸던 이 1,500원 정도를 오늘 하루 만에 거의 다 메워 주었고요. 1,500만 주 정도 거래량이 또 실리면서 힘있게 나갔습니다. 그래서 최근의 흐름을 보시면 주가가 떨어지면 어느 정도 날 잡고 올리고 떨어지면 날 잡고 올리고 떨어지면 날 잡고 올리고 그러면서 계속 나타난 것이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비중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정 구간에서 계속 단가를 형성하면서 인위적으로 주가를 형성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계속 이 자금들을 넣어서 지분을 높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리밸런싱 패시브 자금을 집어넣기 위해서 단가를 형성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있고 지금 오늘의 이 상승도 사실 어떤 호재라든지 좋은 움직임에 의해서 올라갔다라기보다는 어제 맞춰놓은 단가에 집중적으로 매수가 들어왔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월요일도 같은 움직임이 나올 수도 있고요. 오히려 월요일에 나와야 되는 움직임이 오늘 금요일에 미리 나왔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패시브 자금에 들어오기 위한 그런 일환으로 움직임이 나타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시간의 거래도 거래가 좀 실리면서 움직였지만 결국에는 다음 주 리밸런싱 이후의 움직임이 진짜 움직임일 가능성이 크다. 그때는 이렇게 리밸런싱처럼 집중되는 외국인 투자자 매수세가 없으면 또 한 번 힘 없이 거래량이 줄어들어서 또 한 번 저항을 맞고 빠질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도 됩니다. 그래서 이 구간을 뚫고 나가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확실한 소식이 필요하다고 계속 말씀드리고 있고 그 소식이 연말에 나올 것인가 아니면 내년 초 혹은 중반에 나올 것인가 그게 결정적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평균적인 가격대는 확실히 올라와 있고요. 심심치 않게 이제 22,000원 중반 정도를 도달하고 있는데 이 이상을 치고 나가기 위해서는 뭔가 다른 한 방이 필요합니다. 근데 지금은 리밸런싱에 대해서 계속 주가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상승은 그냥 어느 정도 외국인 투자가 기계적으로 들어와서 올라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그래프를 보시면 외국인 투자자가 최근에 매수를 집중적으로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체가 지금 코스피 내에서 원자력 테마에 대한 비중이 높아졌을 가능성이 크고, 특히 글로벌 IB 은행들이 이 두산에너빌리티가 포함된 에너지 테마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제적으로도 투자를 하겠다라고 공언을 했기 때문에 두산에너빌리티도 거기에 대한 수혜를 좀 받는 것 같고요. 여기서 이렇게 들어온다는 것 자체는 우리에게 좋습니다. 그러나 이 이후에, 리밸런싱 이후에도 주가를 계속 강하게 올려줄지는 의문이죠.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좀 천천히 살펴봐야 된다. 자, 그래서 이 정도로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투자 수급을 보시면 외국인 투자자가 오늘도 400만 주를 매수했습니다. 두산에너빌리티가 좋아서 매수하겠죠, 당연히. 두산에너빌리티가 좋아 보였기 때문에 리밸런싱 내에서도 비중이 높아졌을 거고, 거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매수를 했겠죠, 외국인 투자자도. 근데 이러한 움직임들이 공격적으로 400만 주를 엄청 부으면서 매수를 했으면 사실 5.7% 상승으로 끝나지 않았어야 됩니다. 더 올라가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러면 단가를 맞춰서 계속 이제 이 물량을 일정하게 돌리면서 매수를 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움직임 때문에 이렇게 두산에너빌리티가 들어온 수급 대비해서는 크게 오른 것 같지는 않다. 기계적으로 움직였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자, 외국인 투자자 말고도 기관 투자자 중에서 연기금 투자자가 최근에 상당히 많은 매수를 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22만 주를 매수를 했고요. 어제도 17만 주 매수했고 계속 연기금 투자자가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산에너빌리티의 비중을 확실히 좀 많이 늘리고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최근에 이 매수한 물량을 한 달 동안 집계를 해보면 수백만 주 매수를 했거든요. 그래서 외국인 투자자와 연기금 투자자 아주 길게 보고 들어올 텐데 상당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사모펀드는 어제 매도했던 거 이상으로 매수했고요. 32만 주. 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래도 뭔가 만기 관련해서 기계적으로 들어왔을 가능성이 크고, 이러한 물량들은 단기간에 수익을 보고 나가는 수급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크게 기대는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투신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투신은 최근에 많이 들어온 것 대비해서는 별로 빠져나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꾸준히 지금 물량을 좀 확보해 나가는 움직임이고요. 금융투자는 최근에 뭐 계속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는 수급 자체가 기관 투자자도 그렇고 외국인 투자자도 그렇고 둘 다 매수를 계속 해주고 있다. 좋은 움직임이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 다음은 공매도 잔고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매도 잔고는 어제와 거의 유사했습니다. 136만 주로 진행이 되었고요. 큰 변화 없었기 때문에 넘어가도 될 것 같습니다. 대차 잔고로 가겠습니다. 대차 잔고는 체결이 12만 주, 상환이 10만 주 정도 진행이 되었고요. 한 2만 주 정도 상환되었습니다. 그래서 뭐 1270만 주 정도 진행되었고요. 뭐 조금씩 늘어났지만 사실 뭐 대세에 영향을 줄 만큼 늘어나지도 않았고 크게 중요해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넘어가도 될 것 같습니다. 거래원은 오늘 직접적으로 골드만삭스가 또 많은 매수를 진행해 주었습니다. 63만 주. 골드만삭스가 이전에도 상당히 많은 물량을 매수했었는데요. 오늘 또 MSCI 리밸런싱에 가까워지니까 집중적으로 매수를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CL도 좀 매수를 했고요. 그래서 거래원을 보시면 외국인 투자자가 상당히 많은 매수를 했고, 프로그램도 300만 주 가까이 매수를 해주면서 자, 이제 금요일에 집중적인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자, 월요일에는 어떤 움직임이 보일지 한번 봐야 될 것 같고요. 월요일도 동시호가까지 움직임이 크게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종목 상세를 가면 외국인 추적 물량이 405만 주 플러스에서 당일 물량이 409만 주 플러스로 상당히 많은 물량이 또 들어왔죠. 그래서 뭐 이틀 정도 빠졌지만 23.48%까지 또 하루에 이렇게 바짝 들어왔고요. 자, 낮은 단가에서 형성을 하고 물량을 이렇게 또 대폭 집어넣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외국인 투자자가 기계적으로 지금 들어오고 있고, 최근에 두산에너빌리티 이 외국인 투자자의 지분 상승률이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이 왼쪽에 보시면 10월 2일에 21% 정도였던 외국인 지분율이 지금 한 달 만에, 거의 한 달 반 만에 2%가 늘었습니다. 그만큼 공격적으로 들어왔고요. 특히 골드만삭스가 그 물량의 상당 부분을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꽤나 이제 많은 물량이 들어오고 있고요. 그래서 두산에너빌리티 외국인 투자자가 지금은 확실히 점 찍고 집중적으로 매수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요거와는 상반되게 실제로 외국인 투자자가 코스피를 매수하고 있지 않습니다. 두산에너빌리티는 집중적으로 매수를 하고 있지만 코스피에서는 집중적으로 매도를 하고 있거든요. 오늘 같은 경우는 1000억 정도를 매수했지만 실제로 여기 보시면 계속 외국인 투자자는 연일 코스피에서 이탈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거의 한 달치를 제가 여기서 집계를 하지 못해서 정확하게 말씀드리지 못하겠지만 최근에 지속적으로 나갔던 이 물량의 집계를 해보면 한 두 달 정도 집계를 해보면 거의 10조 가까이 이탈했을 걸로 좀 보여지거든요. 그만큼 코스피에서 지금 크게 빠져나오고 있는데 그 두 달 가까이에 두산에너빌리티 외국인 투자자 지분이 2몇 프로가 올랐죠, 아까. 그래서 상당히 두산에너빌리티가 포함된 테마가 강하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두산에너빌리티와 같이 움직이는 BHI 주가를 보시면 얼마나 강하게 움직이는지 알 수 있습니다. 두산에너빌리티가 좀 이렇게 올라갔으면 하는 바람도 있는데요. 상당히 좀 부럽기도 하고 같은 테마로서 또 이제 기대감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BHI가 단기간에 지금 이제 7,000원 근처에서 19,000원까지 거의 2.5배 가까이 주가가 급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두산에너빌리티가 주기기를 수주하게 되면 BHI로 이 보조기기들을 많이 수주를 주기 때문에 물량을 주기 때문에 그 시장에서 지금 확실히 BHI가 관심을 받은 것 같고요. 저평가되어 있던 주가가 상당히 지금 크게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19,000원을 돌파했고요. 지금 두산에너빌리티만 움직인 것도 아니고 지금 전체적으로 원전 테마들이 다 올라갔기 때문에 확실히 관심을 받고 있다는 그런 기대감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기술적으로 이 정도로 이제 확인을 했고요. 확실히 이제 이렇게 시장에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고 수급도 좋기 때문에 우리가 당연히 길게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이제 시장 상황을 꾸준히 정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다 설명을 드리고 마지막에 집중적으로 소식들을 좀 알려드리고 있고요. 그 부분도 좀 주의 있게 시청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또 두산에너빌리티 관련 소식들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전해드릴 소식은요. 정부가 이르면 연내에 2050이죠. 중장기 원전 로드맵을 발표하겠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초안이 지금 이제 거의 확정적으로 되었다라고 얘기를 한 거고요.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부가 이르면 올해 안으로 2050년까지 바라보는 중장기 원전 로드맵을 발표를 한다라고 합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한국원자력산업협회에서 이렇게 TF 최종회의를 개최를 했고요.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어떻게 이제 진행을 할지 설명을 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2050년 국내 원전 산업의 목표 매출 고용 규모를 로드맵의 장기 비전으로 세우고 발전 전략을 수립했고요. 내용은 이제 원전 운영 고도화, 그 다음에 소형 모듈 원전의 선도국 도약, 원전의 수출 산업화, 원전 산업 기반의 R&D 연구개발 투자, 원전 정책 인프라 강화 방안을 제시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정권이 바뀔 때마다 이 원자력이라는 기술이 계속 이제 내팽겨졌다가 다시 주목이 되었다 이러한 상황이 반복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2050년까지 중장기로 계획을 세우고 그것을 이제 추진해 나가겠다라는 발표를 한 거고요. 그에 따라서 이제 관련 테마들도 확실히 좀 주목을 받은 것 같습니다. 이 기술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가 아무리 이제 재생에너지가 필요하다라고 하고 재생에너지에 중점적으로 투자를 한다라고 하더라도 SMR과 지금 대형 원전에 대해서는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 기술력 자체를 계속 이제 키워 나가야 되고, 위험성이 있다면 그 위험을 줄이기 위한 안정적인 방법을 개발해 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방향으로 접근을 해야 되고요. 그것을 위험하다고 아예 없애는 방향으로 진행되었을 경우에는 그 필요성에 대한 반대의 손해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결과가 결국에는 이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비싼 단가로 지금 이제 손실을 보고 있는 독일이라든지 혹은 대만입니다. 그래서 전력에 대한 안정성도 없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이런 큰 공장들이 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것들이 최근에 이제 이 최대 이슈로 불거지면서 AI가 또 등장을 하면서 전력에 대한 안정성과 경제성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기류와 맞게 지금 우리나라가 다시 한번 이 기회가 찾아온 거고요. 네, 좀 잘 살려서 잘 진행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2033년에는 SMR 건설 허가를 하게 되고, 태양광 효율도 35%로 이제 높이는 그런 여러 가지 방안들을 또 이렇게 발표를 한 것 같고요. 에너지 기술 개발 계획 공청회를 열어서 청사진을 또 공개를 했죠, 산업부에서. 그래서 그 내용도 한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2033년까지 혁신형 소형 모듈 원자로 ISMR 건설에 대한 인허가를 하겠다라고 계획을 세운 거고, 텐덤 태양전지 효율을 35%까지 끌어올리고, 그 다음에 400메가와트급 수소 전소 터빈 상용화, 그 다음에 열 에너지 활용률도 높이겠다. 이런 이제 여러 가지 기술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뿐만이 아니라 지금 이제 해상풍력 단지 이용률을 30에서 50%까지 또 늘리게 되고요. 지금 여러 가지로 이 많은 에너지원들이 검토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무탄소 에너지 분야에서는 SMR 외에도 대형 원전의 탄력 운전과 원전과 연계한 청정 수소 생산, 그 다음에 원전 부문에서만 10개의 실천 과제를 내놨고, 수소 부문에서 청정 수소 생산 시스템 상용화, 수소 충전 인프라 기술 고도화, 암모니아 기반 고효율 수소 추출 등 6개 과제가 도출이 되었습니다. 자, 제가 이렇게 나열식으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기에 두산 에너빌리티가 포함된 에너지 테마가 상당히 많습니다. 산업부에서 지금 주목하고 있는 에너지 시장에서 두산 에너빌리티가 빠질 수 없다는 것을 느끼실 겁니다. 그래서 혁신형 모듈, 그죠? ISMR에서는 당연히 원자로와 주기기는 두산 에너빌리티가 생산을 할 거고요. 태양광 발전 효율 같은 경우는 사실 뭐 패널 생산 업체에서 진행을 하겠지만, 그 태양광을 또 이제 설치하는 거에 대한 EPC 작업을 두산 지오 솔루션에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해상풍력 단지 이용률을 높이기 위해서 풍력 터빈에 대한 효율을 높여야 되는데요. 그러한 부분도 두산 에너빌리티와 그다음에 두산 지오 솔루션이 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대형 청정 화력 400메가와트급 터빈 상용화, 수소를 활용한 380메가와트급 터빈을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가 국산을 했죠. 그래서 당연히 두산 에너빌리티가 상용화를 준비 중인 400메가와트급 터빈 상용화는 진행될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사실 두산 에너빌리티 단독으로 거의 주목을 받고 있는 기술입니다. 그리고 청정 수소를 활용한 그런 이제 수소 연료 전지라든지 그런 여러 가지 이 에너지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대형 원전의 운전, 그 다음에 원전을 활용한 청정 수소 생산, 이러한 것들 모두가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와 연관이 있고요. 특히 수소 쪽에도 생산 시스템, 액화플랜트 생산과 그 다음에 해상 풍력을 활용한 그린 수소 생산을 제주도에 또 실증 단지를 구축해서 지금 수소를 생산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기술들, 그리고 수소를 운반하기 위한 암모니아를 활용하고 크래킹하는 기술을 또 두산 에너빌리티가 해외 기업들과 MOU 체결하고 기술 협력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모로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의 기술이 많이 들어가는 상황이고요. 앞으로에 대한 우리나라 에너지 시장을 확실히 중점적으로 지금 관심을 받을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우리가 투자하는 이유가 분명하고요. 원전 에너지를 제외하고도 확실히 두산 에너빌리티는 지금 소스가
많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우간다에서 최초로 원전 건설 및 지역 개발 계획을 발표를 하였습니다. 우간다 원전에 대해서 이전에 우리가 건설 계획을 발표했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나라 한수원과 그다음에 러시아가 같이 지금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는 소식이 작년에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우간다 정부가 이제 부지의 최초 원전 운영을 2031년에 운영 개시 목표로 추진을 하고 있고, 주민 이주와 인프라 개발을 진행하겠다라고 이제 발표를 하였습니다. 사업자가 지금 누군지는 아직 확정이 되지는 않은 것 같은데요. 분명히 협상 대상자에 우리나라가 포함이 되어 있었던 기억이 있거든요. 근데 그게 지금 어떻게 될지, 분명히 러시아와 우리나라를 검토하고 있었는데 최근에 러시아와 우리나라가 별로 이 관계가 좋지는 않거든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북한이 개입을 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우리나라가 상당히 예민하게 반응을 했고, 러시아도 그 북한을 지금 손을 저버리기에는 상당히 길을 건너버렸죠. 이미 건널 수 없는 길을 건너버렸기 때문에 좀 사이가 좋지 않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 지금 우간다가 러시아와 이제 우리나라 합작을 원하고 있는지, 아니면은 별도로 건설을 따로따로 하는 것을 원하는지, 그런 것들을 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일단 초기 용량 목표는 4800메가와트급, 최종 용량은 8400으로 상당히 많은 용량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원전 부지를 비우기 위해서 이주할 계획이고, 그다음에 해당 지역의 전력 송전선과 신규 도로, 기술 개발 센터를 또 설립을 하면서 상당히 또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후에 이제 어떻게 이 우간다 프로젝트가 계획이 되고 진행이 될지 계속 주시를 해보겠습니다. 분명히 이때 이제 12조 우간다 원전을 한수원이 수주할 수 있다라는 소식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중점적으로 한번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원전 에너지를 배척했던 이제 국가들이 최근에 와서야 좀 이제 전력에 대한 이 가격 불안정으로 위기감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녹색 정전을 유럽을 강타했다. 그리고 글로벌 천연가스 가격이 폭등을 하고 있다라는 소식이 있고요. 신재생에너지의 비중이 높은 유럽에서 흐리고 바람이 불지 않는 날이 이어지면서 대체 에너지원에 대한 가스 수요가 늘어났는데, 최근에 가스 가격이 3.5달러 근처까지 급등을 하였습니다. 독일의 전원별 발전 비율을 보시면 태양열과 육상풍력에 대한 발전 비중, 그 다음에 태양광, 해상풍력에 대한 발전 비중이 상당히 큰데요. 그게 최근에 급락을 하였습니다. 발전 비중이. 그리고 이 떨어진 발전 비중을 다른 걸로 메워야 되는데, 그게 가스를 활용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LNG를 활용할 수밖에 없는데, LNG에 대한 가격이 너무나도 올라가게 되죠. 특히 독일 같은 경우는 노스트림 가스관을 활용해서 러시아와 직접 그 값싼 가스를 들이기 위한 프로젝트를 대규모로 진행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제 조삼모사이죠. 엄청나게 그린 에너지를 활용한다라고 앞장서던 그런 독일이 결국에는 이면에는 러시아로부터 값싼 LNG를 활용해서 그 기저 에너지원을 채우는 역할을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원전 에너지 대신에 LNG를 기저 에너지원으로 활용을 한 건데, 그게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LNG 가스관이 지금 막힌 상황이고, 수입이 지금 차질이 생기니까 가격이 급등을 하고, 그 기저 에너지원의 가격이 급등을 하면 할수록 독일의 에너지원 단가가 당연히 높아질 거고요. 산업 전기료가 당연히 높아지겠죠. 그래서 이 가격에 대해서 전기료가 엄청나게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독일뿐만이 아닙니다. 영국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모든 유럽의 국가들이 이제 기후의 영향을 많이 받게 되었습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렸던 것이, 재생에너지는 결국에는 에너지원은 공짜로 얻을 수 있겠지만, 그 에너지원을 얻기 위한 근본이 이 기후와 관련이 있습니다. 날씨. 근데 기후가 좋지 않았을 경우에는 발전량이 들쭉날쭉하다. 그래서 계속 그 아리백을 주장하는 그쪽에서는 이렇게 들쭉날쭉한 에너지에서 항상 여기만 얘기를 합니다. 100%까지 달성할 수 있다.
그죠? 계절별로 100%까지 올라가는 그런 효율이 나오는 계절도 있고, 날씨가 너무 좋을 때는 이 원전을 꺼도 될 정도로 100%를 달성하는 날이 있다. 딱 그 며칠을 중점적으로 선전을 하면서 네, 원전 에너지 필요 없다. 우리 아리백 해도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정작 효율이 좋지 않고 기후가 좋지 않고 효율이 떨어지거나 이렇게 되었을 때 이렇게 뚝 떨어졌던 날에는 왜 주목을 하지 않나? 에너지라는 것이 없었을 때가 더 중요하거든요. 많을 때보다 없어졌을 때가 더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가 대안을 마련해야 되는데 전혀 아리백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거기에 대한 대안이 없다. 그리고 가격도 비싸질 거고 그 경제성에 대한 이 얘기가 전혀 없는 그런 제도이다. 단순히 이상적인 그런 추진이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 보완하기 위해서 쓰는 게 기저 에너지원이고요. 그거를 이제 LNG로 쓰려고 했던 게 독일인데 그 독일이 지금 어떻게 되었습니까? LNG 가격이 들쭉날쭉하고 급등을 해버리니까 타격을 바로바로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래서 그거를 다른 걸로 채워야 되고 그게 지금 원자력 에너지로 다시 주목을 받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전 세계가 다시 주목을 한 거고 에너지에 대한 경제성과 전력에 대한 수급 안정성이 필요할 수밖에 없는 것이 AI라는 그런 시대가 온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재생에너지에 대한 중요도도 높겠지만 결국에는 에너지에 대한 경제성과 안정성을 생각한다면 한 곳으로 극단적으로 지금 움직일 수가 없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두산 에너빌리티가 시장에서 관심을 받을 수밖에 없고 전 세계적인 에너지 시장이 어떻게 흘러갈지 여러분들도 이해가 되실 겁니다. 자, 그 다음은 마지막입니다. 자, 결국에는 네, 합병을 승인을 해버렸습니다. 금감원이 네, 합병을 승인을 하면서 두산 에너빌리티의 합병이 이제 진행되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합병 비율 변경을 끝에 이제 넉 달 만에 이렇게 합병이 진행되는 것으로 되었고 이제 마지막 관문이 남았죠. 이 주주총회의 표결만 남겨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합병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라고 하시면 반대 표결을 하시면 되고요. 거기에 대한 기간은 이제 증권 보고서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달 12일에 예정된 임시 주주총회 표결 통과가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반대 표결을 12월 11일까지 아마 할 수 있을 겁니다. 그 시작 기간을 제가 정확하게 지금 확인을 못 하고 있는데 다시 한번 이제 날을 잡아서 합병에 대한 반대할 수 있는 방법, 그 다음에 합병에 대해서 반대를 했을 때 매수 청구권을 이제 어떻게 행사를 하는지, 그리고 우리가 이제 결국에는 합병이 통과가 되었을 때는 만약에 내가 합병을 참여하기 싫다면 어떻게 해야 되고 합병에 참여를 했을 때 어떻게 되는지 그런 것들을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결국에는 처음 합병보다는 주주를 조금 더 생각을 해서 로보틱스에 대한 이 주식을 좀 더 많이 주는 것으로 변경을 했는데요. 그래도 이제 두산 밥캣이라는 그런 알짜배기를 넘겨주는 거에 대해서 당연히 우리도 납득이 되지 않는 상황이고, 그 다음에 무리하게 이제 매수 청구권을 행사하는 그 돈으로 밥캣을 파는 돈이나 매수 청구권이 수천억이 또 쌓였을 때 그 상환하는 그 돈이나 그게 그거지 않나. 밥캣을 팔고도 투자를 제대로 하지 못하는 그런 이상한 상황이 생기는 게 아닌가, 이런 의문도 좀 있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한번 생각을 해 볼 거고요. 이왕 이렇게 된 거 이제 불확실성이 해소가 되었고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의 주가가 22,000원이기 때문에 2890원이라는 그런 매수 청구권 가격보다 한 1,100원 정도가 높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제 매수 청구권을 행사를 하게 되면 지금 우리가 시중에 팔았을 때보다 손해를 보는 구조가 된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반대 표결이 생각보다 많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우리가 반대 표결을 할 수 있지만 합병이 반대 표결을 무릅쓰고도 진행될 확률이 상당히 지금 높은 이런 주가 흐름이다라고 생각이 좀 되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합병이 불가피하게 진행되었을 때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를 좀 중점적으로 다음에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두산 에너빌리티 입장에서는 시장 잘 흘러가고 있고 기술도 좋고 그 다음에 같은 테마가 지금 주목을 받기 시작했고 외국인 투자자라든지 기관 투자자가 이 많은 비중을 들어오면서 비중을 높이고 있다. 그래서 이 합병이라는 이슈가 사실 주요하게 주가를 눌리고 올리고 지금 그러한 상황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뭐 영향을 주지 않는다라고는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지금 현재 이 전체적인 흐름을 봤을 때는 이 합병 자체가 뭐 주가를 엄청나게 좌지우지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는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정리를 드릴 거고요. 이제 한 달 동안 또 정지가 될 거죠. 만약에 합병이 진행되면. 그래서 그 한 달 동안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보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다음 주 월요일 패시브 자금이 들어오는 그런 마지막 리밸런싱 전 그런 날이기 때문에 한번 주목을 해보고, 그리고 이제 연말까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도 한번 시장 상황과 두산 에너빌리티가 포함된 그런 이슈들을 계속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